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국어의 하나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동영상 강의를 계속 통해서 듣다가 갑자기 선생님 얼굴은 안 보이고, 그죠? 여러분들 그 목소리만 듣고 지문만 나오니까 조금 이상할 수 있는데, 듣는 국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어디서 들으면 좋을까 고민을 좀 해보다가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 봤어요. 자, 요 듣는 국어는 물론 이제 핸드폰을 앞에 놓고 태블릿을 앞에 놓고 지문을 보면서 듣는 건 가장 좋은 베스트인데, 혹시라도 그렇게 안 되는 경우에는 쉬는 시간에 그냥 음성만으로도 또는 편안하게 틀어놓고 잠을 잘 수도 있고, 또 등하굣길에 어때요? 버스 안에서 이렇게 들어보는 것도 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에 한번 제가 기획을 해봤는데, 요번 주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강의 찍어서 올려보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족해 하면 더 발전시켜 가지고 조금씩 나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일단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듣는 국어로 강의하게 될 지문은 2025년 6월 달에 나왔던 평가원 지문이죠. 그 당시에 학생들이 정말 많이 어려워했던 지문인데, 자, 이 지문 한번 지문 읽으면서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당시에 이 지문 나왔을 때 뭐 재학생은 물론이고 재수생, 삼수생들까지 정말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했던 지문이고, 아직까지도 이 지문의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만큼 그렇게 어렵다고 느꼈던 지문입니다. 자, 모든 글은 첫 번째 단락, 또 모든 글은 첫 번째 문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꼭 명심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전통적 윤리학의 주요 주제는 이라고 돼 있죠. 이 전통적인 윤리학이라는 말로 시작한 걸로 보니까, 그럼 나중에는 현대 윤리학하고 비교를 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베스트. 너무 잘 읽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전통적인 윤리학의 주요 주제는 선이나 올바름 같은 도덕 용어에 대한 해명을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즉 참과 거짓을 판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찾는 거래요. 그럼 전통적 윤리학은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를 찾고 싶어 했네. 자, 그러나 해놓고 접속사가 뭔가 범상치가 않죠. 윤리학은 오랫동안 그에 대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즉 객관적인 근거를 찾지 못했나 봐요. 이러한 상황에서 자, 색깔을 바꿔볼게요. A어는 그죠? 자, A어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인 도덕 문장이, 그죠? 그러면 왜 도덕 문장은 옳고 그름의 문장이어야 되죠? 그렇죠.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문장이라고 아까 얘기했으니까. 자, 근데 이런 도덕 문장이 뭘 진리적 합성? 즉 참 또는 거짓. 자, 옳고 그름이 좀 어려운 친구들은 참 또는 거짓이라고 바꾸어도 됩니다. 이렇게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는 성질을 뭐 하지 않는데? 갖지 않는다. 이게 이 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럼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은 뭐야? 되지도 않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A어가 볼 땐 니들이 말하는 무슨 문장은, 도덕 문장은 뭘 갖고 있지 못해? 진리적 합성을 갖고 있지 않아. 그럼 그 진리적 합성이 없기 때문에 뭘 가릴 수 없어? 참거짓을 가릴 수 없어 라고 쓴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게 궁금해야 되지? 그래, 도대체 그럼 진리적 합성이 뭐야? 이게 도대체 뭐길래 참 또는 거짓을 가려야 돼? 이것 때문에 어떻게 참 또는 거짓을 가릴 수 있어? 자, 그걸 그 다음 단락에 얘기 시작합니다. A어의 진리적 합성을 갖는 문장은 뭐냐면, 그럼 이 진리적 합성 가지면 이건 참 또는 거짓을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되는 무슨 문장이거나 분석적 문장이어야 돼. 또는 경험적 관찰에 의해 검증되는 뭐 종합적 문장이어야 돼.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도덕 문장은 진리적 합성이 없다고 주장을 했대요. 그러면 원래 진리적 합성이라는 걸 가지려면 단어를 정의할 수 있어야 돼. 또 경험적 관찰에 의해 뭐한다? 검증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너희들이 말하는 도덕 문장은 이 두 가지가 없기 때문에 진리적 합성이 없어. 고로 도덕 문장은 뭐다? 참거짓을 가릴 수 없는 문장이야. 그러니까 니들이 말하는 이 객관적 근거 찾기가 어려울 걸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합니다.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는 기존의 논의를 수용을 합니다. A는 선은 A다라는 도덕 문장이 뭐라냐면 분석적이려면 이제 분석적 문장부터 설명하죠. 수로인, 즉 서술어인 A가 주어인 선이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이게 조금 학생들한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예를 들어볼게요. 자, 하나쌤은 그죠? 하나쌤은 예를 들면 국어 선생이다 이랬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하나쌤은 국어 선생이다. 분명히 올바른 정의죠. 자, 그런데 하나쌤은 국어 선생만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집에 가면 또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요. 친구랑 만나면 친구가 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하나쌤은 국어 선생도 되지만 아버지란 속성도 있고 친구란 속성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서술어는 이 하나쌤, 주어가 갖고 있는 속성을 뭐한다? 내포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자, 그런데 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 뭐해서 분석할 수가 없어. 더 이상 쪼갤 수가 없는 단순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뭐다? 분석할 수가 없는 문장이야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선은 속성이나 내용을 더 이상 뭐한다? 분석할 수 없는 단순 개념이므로 해당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뭐야? 분석적이지 않으니까 진리적 합성이 없어. 진리적 합성이 없으니까 어때? 참 또는 거짓을 가릴 수 없다. 그렇다고 선은 A다라는 도덕 문장이 경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니? 맞아 안 맞아? 그지? 선은 A다라는 문장. 선 어떻게 생겼어? 그렇지. 가끔 또 어떻게 생겼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 근데 선은 관찰이 안 돼. 아, 그러면 관찰도 안 되지? 또 뭐도 안 돼? 그렇죠. 분석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안 되니까 진리적 합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검증할 수가 없어. 결과적으로 진리적 합성이 없으니까 참고 또는 거짓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납득되세요? 자, 그 다음 단락입니다. 도덕 문장은 다양한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무슨적 의미, 정서적 의미, 색깔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A어가 생각할 때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객관적이 아니라 도덕 문장은, 그지? 도덕 문장은 정서적인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뭐란 얘기예요? 주관적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주관적인 문장이 어떻게 너희들 객관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겠니?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는 많은 사람들이 도덕 문장이 진리적 합성을 갖는다고 오해하는 것은 오해라고 오해. 야, 니네 지금 그거 얘기한 거 오해다? 근데 그렇게 왜 오해했냐면은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을 구분을 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그 오해가 일어난 이유를 설명해 줄게. 그 이유는 도덕 용어에 대해 두 가지 용법이 있걸랑? 근데 그걸 니네가 구분을 못하는 거야. 그럼 니네 뭐가 궁금해? 도덕 용어가 뭔데? 자, 도덕 용어는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적 용법. 즉 감정을 표현하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뭐죠? 정서적 의미랑 연결되어 있겠죠. 이런 용법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세계관에 뭘 하는? 색깔 좀 바꿔볼까요? 세계관의 사실을 기술하는 기술적 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도덕 용어는 감정 표현으로도 쓰지만 뭘로도 써? 사실을 기술할 때도 써. 만약 도둑질은 나쁘다가 도둑질이 사회적으로 배척된다는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이라면 그럼 이건 사실을 기술하는 거니까 정서 아니지.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표현한 거야. 따라서 이 문장은 도덕 문장도 아니야. 왜? 감정 표현한 게 아니잖아. 이것도 아니고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기술적 용법은 사실을 기술하는 거니까 요거는 검증이 가능해. 하지만 뭐는 아니라고? 도덕 문장이 아니라고. 반대로 그 문장이 도둑질에 대한 화자에 뭘 표현한다? 이번엔 또 색깔 바꿀게. 감정을 표현한 거라면 이는 도덕 문장이야. 왜? 정서 표현한 거니까. A어는 정서 표현하는 게 도덕 문장이라고 본 거야. 어떤 사실을 기술한 것이 아니다. A에게 도둑질이 나쁘다와 같은 도덕 문장을 진술하는 것은 감정을 담은 어조로 네가 도둑질을 하다니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즉 정서를 표현한 것이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도덕 문장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뭐한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가 없어. 왜 그럴까 얘들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봐야 돼. 이런 문장들 만났을 때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 문장이 무슨 뜻일까?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봐. 자, 얘들아,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건 도덕 주체랑 따로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얘기지. 왜 그럴까? 그럼요. 도덕 문장은 뭘 표현해? 감정을 표현하는 거라며. 아니, 그럼 감정을 표현하는 거니까 주체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 이해되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해됐나요? 자, 이는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의 기본 가정을 부정하는 급진적 주장이지만, 그렇죠.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은 위에 보면 여러분 뭘 찾으려고 했어? 객관적인 거 찾으려고 했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 다 뭐야? 이거 감정 주관적인 거거든. 윤리학의 새로운 사고를 열어줬대요. 내용 정리되시나요? 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첫 번째 지문의 내용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오른쪽에 25번 문제가 있으니까 요거 잠깐 보고 바로 넘어갈까? 정리도 할 겸. 자, A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도덕 용어를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한 문장은 뭐하다? 도덕 용어 중에 기술적 용법은 검증이 가능하죠. 하지만 뭐죠? 그렇죠. 도덕 문장은 아니죠. 표현적 용법은 활용한 도덕 문장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과 동일한, 그렇죠. 맞습니까, 여러분? 감정 표현하는 문장이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주어와 수로의 의미 관계를 통해 어떤 문장을 검증할 수 있다면 그 문장은 분석적이다. 그렇죠. 문장을 검증할 수 있다면 이건 무슨적 문장이다? 분석적 문장이다. 정리됐나요? 그럼 4번은 여러분 왜 틀렸을까요? 도덕 용어의 용법은 도덕 용어가 기술하는 사실의 종류에 따라서 기술과 표현으로 표현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감정을 표현하면 뭐라고 하고, 여러분? 감정을 표현하면 뭐 아까 뭐라 그랬어요? 표현적 용법이라고 하고. 맞죠? 그 다음 사실을 표현하면 기술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의 종류 때문에 나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답은 몇 번? 4번이 됐다. 이해되십니까? 네. 도덕 문장에 진리적 합성이 있다는 오해는 도덕 문장을 세계의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기인한다. 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맞는 말. 자, 두 번째 나 지문으로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내용 정리가 되면 나글을 읽는데 조금 그래도 덜 어려운데 첫 번째 단락에 있는 내용 정리가 안 된 친구들은 나 지문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합 지문들은 항상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물어보기 때문에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연결이 지어서 읽어야 된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연결지어 읽는 걸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따라와 보세요.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라고 돼 있죠. 그럼 여태까지 여러분 논리학 얘기한 게 아니라 무슨 학 얘기한 거죠, 여러분? 윤리학 얘기했던 거잖아요. 이제 논리학이라는 말로 바뀐 거야. 논리학에서 잠깐만 좀 지워보고 깨끗하게 할게요. 자,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윤리학의 특정 견해, 그럼 이 특정 견해 누굴 걸까? A여겠지. 이게 이것에 대한 비판이 되기도 한대요. 자, 그럼 이제 논리학자들이 요 문장 쓰겠다는 거야. 이제 앞으로 논리학자들이 누굴 깐 거야? A어를 비판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비판했는지 지금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그럼 A어는 무슨 말을 했어? 도덕적 문장은 감정 표현이어서 주관적이니까 객관적 근거 찾을 수 없다 이 말이었잖아, 그지? 자, 다음 논의는 이를 보여줍니다. P이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의 논증을 전권 긍정식이라고 한다. 자, 이 정도는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정도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또 우리 서운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모르더라도 지금 한번 들어봐. 이게 3단 논법이라고도 불리거든. 자, 한번 써볼게. P이면 Q이다. 그럼 P이다. 그리고 공통점이니까 이렇게 지우면 뭐만 남아? Q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을 공통적으로 지으면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자, 하여튼 P이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 이걸 전권 긍정식이라고 해. 요 순서대로만 따라가면 이건 무조건 참, 거짓을 따질 수 있는 거야. 요렇게 가면 참, 안 되면 거짓. 요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되셨죠? 자, 그럼 참 또는 거짓을 따질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봐, 논리학자가. 자, 이 두 전제가 참이면 결론은 Q이다. 전권 긍정식은 P이면 Q이다와 P이다라는 두 전제가 참이면 결론 Q이다는 반드시 참이라는 뜻에서 타당하다. 그러니까 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어떤 문장이 단독으로 진술될 경우에는 감정이나 태도를 뭐 할 수 있지만, 그렇지, 표현할 수 있지만, A엇 이 말만처럼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이 단독으로 쓰였어? 그럼 그건 분명히 감정 표현 맞아. 그 문장이 그런데 P이면 Q이다의 부분으로 표현됐어. 다시 말하면 문장 안에 포함되어 버리면 그것은 뭐다? 감정 표현을 못해. 그러면 혼자 쓰는 P와 P이면 Q이다의 P는 같은 P라는 거야? 전혀 다른 P라는 거야? 이거 전혀 다른 P야. 이거 같지 않아라고 얘기한 거야. 자, 볼게요. 귤은 맛있다. 단독 문장이죠. 그럼 이건 귤을 좋아하는 사람 같아? 안 좋아하는 사람 같아? 좋아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현진이는 예쁘다. 그럼 현진이에 대한 감정 표현 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죠. 민이는 예쁘다.
감정 표현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귤은 맛있다는 분명히 감정을 표현한 거예요. 하지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집중. 귤이 맛있다면 이건 감정 표현한 게 아니야. 이건 가정한 거야. 귤이 맛있다면 P이면 귤은 뭐하다? 비싸다. Q이다. 결과적으로 Q를 말하기 위해 P를 가정한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맛있다는 감정을 표현한 게 아니라 비싸다는 뭐죠, 여러분? 요걸 표현한 거야. 비싸다는 걸. 자, 그러니까 조건문의 일부가 되면 귤에 대한 화자의 선호, 다른 말로 바꿔볼까? 감정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감정은 표현하지 않는다. 이에 전권 긍정식의 P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일 때 P이면 Q이다의 P와 즉 부분의 P죠. 부분의 P. P이면 Q이다의 P. 이건 감정 표현 해 안 해? 안 하죠. 선호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P 사이에 내용 차이가 생겨. 왜죠? 이건 뭐 표현한 거야? 감정 표현한 거죠. 그죠? 귤은 맛있다. 이런 감정 표현인데 귤이 맛있다면 비싸다. 이건 감정 표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권 긍정식임에도 두 전제의 참이 결론 Q이다의 참을 보장하지 않는다. 왜 않을까? P면 Q이다가 P랑 지워져서 Q가 되려면 이 앞에 있는 P와 뒤에 있는 P가 뭐 해야 돼? 같아야 하는데 뒤에 있는 단독 P는 감정의 P고 이 앞에 있는 건 조건의 P이기 때문에 이거와 이것은 의미상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다르다고 지울 수가 없다고. 이해됩니까? 그럼 결국은 뭐가 나올 수가 없어. Q가 나올 수가 없잖아. 이해됩니까? 자, 이게 바로 뭐다? 몇몇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 몇몇 논리학자가 바로 누구를 깔려고 제기한 문제일까요? 그렇죠. 에이어를 깔려고 제기한 문제. 자, 그러면 에이어 네 말대로라면 전권 긍정식의 표절은 나쁘면 이건 표절이 나쁘다는 감정 표현한 거 아니죠?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이건 앞에 있는 건 뭐죠? 감정을 표현한 게 아니라 조건의 일부죠. 가정한 거야. 근데 표절은 나쁘다는 어때요? 감정 표현한 거죠. 따라서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라는 논증은 직관적으로는 타당해 보여. 그냥 딱 볼 때는 괜찮아 보여. 하지만 표절은 나쁘다가 감정을 표현했다면 그렇죠. 혼자 쓰이는 요 문장은 분명히 감정을 표현했죠. 위 논증은 뭐하다? 타당하지 않다고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결과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P도 있고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P도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A여 네 말대로 이 네 말이 맞다면 말 맞으려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권 긍정식의 타당성을 부정해야 돼. 그러면 전권 긍정식은 네 말로 따진다면 이거는 타당할 수가 없는 거야. 즉 전권 긍정식이 틀렸어. 논리학리네 바보 이렇게 얘기하거나 전권 긍정식은 도덕 문장을 포함할 수 없다고 해야 돼. 다시 말하면 전권 긍정식이라는 것 자체는 도덕 문장과 아예 관련이 없어.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얘기해야 A여 네 의견이 타당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라고 논리학자들은 제기한 거죠. 다시 말하면 A여 네가 얘기한 건 좀 이상해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이 쟁점에 대해서 그럼 이 쟁점이 뭡니까? 논리학자들하고 A여의 쟁점이죠. 서로 싸운 거잖아. 여기에 대해서 이제 행크스는 다음과 같은 논의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자, 표절은 나쁘다. 분명히 여러분 뭡니까? 표절이 대상의 나쁨이라는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맞나요? 얘는 지금 속성을 부여했다고 했어요. 속성. 대상이 나빠라는 속성을 부여한 문장이에요. 자, 속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자의 문장 진술은 그 내용과 완전히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장은 단독으로 진술되든 그렇지 않든, 즉 P면 Q이다의 P든 그냥 P든 다 뭐다? 판단적이다. 자, 그러니까 행크스는 생각이 달랐던 거야. 야, 논리학자들 들어봐. A여 너무 까지 말고 이 앞에 있는 P나 뒤에 있는 P나 일단 표절이 나쁘다는 어떤 속성을 부여한 건 맞잖아. 그러니까 앞에 P하고 뒤에 P는 둘 다 판단적인 거야. 쉽게 말하면 뭐야? 같은 거라고 봐주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니까 문장이 판단적이라는 건 뭐냐면 어디 있습니까? 대상의 속성에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는 것은 문장의 뭐다? 본질인데 그 문장의 본질이라는 걸 뜻하는데 도덕 문장을 비롯한 모든 판단적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어. 그러면 다 해결됐다. 그지? 자, 결과적으로 도덕 문장을 비롯한 모든 판단적 문장이야. 즉, 어떤 걸 판단할 수 있어. 그러면 그건 뭐다?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행크스는 이렇게 정리를 해버린 거야. 자, 그러면 표절이 나쁘다는 건 대상이 나쁘다는 뭘 갖고 있는 거 맞아? 속성 갖고 있는 건 맞지? 맞아요. 그렇다면 앞에 있는 P이면 Q이다에서도 그 속성은 갖고 있는 거야. P에서도 그 속성은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지우면 Q이다 나오니까 정권긍정식 잘못됐다고 말할 필요 없잖아. 맞지? 아, 네, 맞네요. 두 번째. 그러면 이걸 판단했다는 거는 참 또는 거짓일 수 있으니까 판단을 한 거 아니야. 맞지? 그러네요. 그래서 조건문에 포함된 문장도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단독으로 진술될 때와 내용 차이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 왜 자꾸 논리학자 니네들 내용 차이가 있다고 얘기해. 내용 차이 없다니까. 그러므로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권 긍정식은 타당해 보일 뿐 아니라 실제로 타당해. 그러니까 전권 긍정식을 뭐 할 필요 없어? 부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부정할 필요가 없어. 타당하다니까? 그렇다면 P이면 Q이다에 포함된 P이다가 단독으로 진술될 경우와 그럼 다른 점이 뭐냐 하면은 그래. 근데 니네가 참 자꾸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왜 다르냐 하면 조금 전에 너희들은 뭐가 없다고 그랬어. 하나는 감정 표현이고 하나는 감정 표현 아니어서 다르다고 했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게 다른 거냐면 귤은 맛있다는 귤이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의 조건문에 포함되는 경우, 즉 단독으로 쓰이지 않는 경우 화자가 대상의 속성을 부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기에 그것이 판단적 본질을 발현하지는 못해. 그럼 판단적 본질을 드러내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판단적 본질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판단적 본질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이 맥락에서 조건문에 포함된 귤은 맛있다는 판단적 본질을 여전히 뭐하지 않는다? 잃지 않는다고. 그럼 결과적으로 겉보기엔 어때? 귤이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 이 문장을 딱 보면 여기에는 판단적 본질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 하지만 그렇다고 얘가 판단적 본질이 없는 건 아니야. 즉 판단적 본질을 가지고 있어. 여전히 잃지 않고 있어. 맞니? 다시 말해 그 문장 자체는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고 있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판단적 본질을 지니고 있는 거야. 제발 판단적 본질을 지니고 있다니까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지금 행크스는 계속 무슨 말을 얘기한 거야. 아이고 니네가 겉으로 볼 때는 판단적 본질이 없어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판단적 본질은 있는 거라니까 이게 계속 강조한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20번 문제 추론한 내용이죠. 행크스가 뭐랬다고요? 판단적 본질은 뭐라고요? 계속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5번 표절은 나쁘다의 표절이 나쁨을 부여하지 맥락에서도 그것은 판단적 본질을 유지한다. 이해됩니까? 요걸 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판단적이지 않다. 거짓일 도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다음에 요 1번만 보시면 되겠네. 하여튼 이렇게 판단적 본질을 유지할 수 있다. 요 말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엄청나게 어려운 지문이었고요. 여러분들 읽을 때마다 헷갈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충분히 들고요. 그 당시에 이거 문제 풀었을 때 학생들 정말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는데 자 이렇게 글을 꼼꼼하게 읽는 습관을 좀 들이라는 거. 나머지 문제는 답 체크하면서 가볍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27번의 정답은 4번. 왜 그럴까요? A어가 얘기하는 거예요. 옳다. 도덕문장은 정권긍정식의 전제로 사용되면 진리적 합성을 갖는다. 아이고 정권긍정식을 전제로 사용하면 진리적 합성 못 갖는다니까. 도덕문장은 진리적 합성 못 갖는다고 A어가 얘기했잖아. 맞아?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었던 거고 28번 역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앞에 기억이 뭐였냐면 논리학자들이었을 거예요. 그쵸?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 맞죠? A어를 까기 위해서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정답은 1번. A어의 윤리학 견해가 옳다면 여기까지 만약에 맞다면 정권 긍정식을 직관적으로 타당하게 보인다는 점에서 맞습니까? 타당해요? 타당하지 않아요? 타당하지 않다니까요. A어의 윤리학 견해가 옳으면 전권 긍정식은 타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정답은 그래서 1번. 마찬가지입니다. 29번도 같은 맥락에서 풀면 되는데
그 당시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 29번 문제가 정답률이 30%가 안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틀린 거죠. 정말 많이 틀렸던, 제가 알기로 한 78%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찍는 게 더 맞을 확률이 높았던 그런 문제이기도 했는데, 자, 이 문제도 1번이 답인데 이 선택지만 잠깐 볼게요. 그리고 혹시 헷갈렸던 친구들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그 고민의 시간이 여러분을 발전시킨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도덕 문장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는 주장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도덕 문장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하는 거네요. 그럼 감정 표현한다는 얘기네요.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조건문이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는 보기의 주장. 그러면 보기도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하는 거니까 역시 태도나 감정 표현하는 거네요. 그럼 얘하고 뭐 한 거예요? 같단 얘기네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상충이라고 돼 있잖아. 상충은 서로 반대란 얘기거든. 이해됩니까? 그래서 동일하다라고 썼어야 되겠지. 그 정답은 1번이 했던 겁니다. 30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지문을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등하교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 이용해서 듣는 강의를 지금부터 녹음을 해볼까 해요. 들어보고 선생님하고 만났을 때 또 좋은 피드백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